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료 논술 강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 예제풀이 이제 16번입니다. 예제 16번 이제 건국대 기출문제 기능론과 갈등론에 관한 문제를 해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론 수업은 이제 3-2였죠. 3-2강으로 이제 어떤 개인과 시민과 어떤 국가의 문제 안에서 이제 어떤 사회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이제 부분을 이론 강의를 제가 해드렸고 이제 거기에 관한 문제로 일단은 예제 16번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제 예제 프리즘 문제가 거의 100문항이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매 목차 때마다 소목차 안에서 한 문제씩은 제가 이제 뽑아서 해제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 건국대 기출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대입 논술에서 건대 문제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정말 적절한 난이도라고 할까? 어떤 땐 굉장히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변별력이 있는 제대로 된 논술 문제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대입 논술 문제를 제가 이제 여러 학교 문제를 다 보다 보면 너무도 터무니없이 제시문이 어려워도 문제고 또 한편으로도 너무 쉬워도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대는 굉장히 그 좋은 포맷을 본인들만 스타일로 잡아 넣어서 이론을 가르쳐주고 이제 제시문에 이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분석을 이제 1번 문제에서 독해를 제대로 했는지를 이해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를 내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보통은 이제 표분석 문제 같은 걸 좀 내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서 이제 실전 문제. 그럼 그 이론을 실제 이제 문학 제시문을 항상 문학 제시문을 많이 내거든요. 그럼 문학 제시문을 실전에 이제 적용해 보는 하나의 어떤 방법론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 이제 건국대도 시험 시간을 줄이면서 문항이 이제 2개로 줄었다는 점 저는 그게 매우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시험 시간 줄이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새 문항을 내는 게 훨씬 더 우수한 학생을 뽑기에는 좋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대입 논술에 있어서 대학들이 자꾸 이게 무슨 꼼수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항수 줄이고 시간 줄이는 거는 좀 치졸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열심히 일을 해야죠. 시험을 어쨌든 학생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시험인데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하는 학생을 더 걸러낼 수 있는 걸음망 장치로는 결국은 이 시험 문제의 난이도나 아니면 어쨌든 문항 개수거든요. 그래서 문항이 어느 정도는 3개 정도는 돼야 좀 걸러내기가 좋다. 최근처럼 이렇게 두 문항 것만 갖고 하고 거기다가 만약에 난이도까지 좀 낮아져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체 왜 붙었지? 대체 왜 떨어졌지? 라고 하는 오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자, 이제 더 얘기하면 이제 쓸데없는 얘기가 되겠죠. 자, 문제 해제 들어갑니다. 자, 건국대 기출. 자, A, B, C 그리고 D, E, F까지. 그래서 원문을 제가 다 올렸고요. 1번은 A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D의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늘은 독특하게도 1, 2번에 나름대로 다 표가 있어요. 1번엔 표가 있고 2번에는 사실상 이제 어떤 갈등 이론의 하나의 또 이제 뭐 도표가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A에서는 일단 사회 불평등이 이제 자원의 어쨌든 잘못된 분배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근데 이게 항상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A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D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시오. 문제 2번은 이에 소개된 남아공의 사회 변동 양상을 또 B의 이론을 적용하세요요. 그래서 역시 이것 의외로 적용 문제죠. 이론 가르쳐주고 현실 사회 분석하는 거 이제 그거를 먼저 2번에 보여줬고 3번이 이제 또 본격적으로 A, C를 이제 종합적으로 A부터 C까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F 상황 분석한 후에 그 해결 방향에 대한 이제 자신의 견해 한번 제대로 자기 견해로 싸워보란 얘기입니다. 논증 문제가 항상 마지막에 건대는 내는 편이에요. 최근의 유형은 이 두 유형 중에 사실상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표 분석하는 문제 쪽으로만 하나를 내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표 분석 문제 하나 내고 종합 문제 하나 내고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A 내용을 자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A 제시문을 보시면 자, 여기 사회 불평등은 하고 두 문단이죠.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기 때문에 문단별로 내용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내용이 나오겠죠. 두 개의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시오요. 그런데 굉장히 두갈식으로 잘 쓴 글이에요. 사회 불평등은 모든 유형의 인간 사회에 존재한다. 요게 이 전체 내용, 이 첫 단락의 내용을 딱 두갈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은
모든 유형에, 그래서 항상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은 근데 그게 왜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왜 존재하냐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아요.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때문이다. 이렇게 단어 설정해서 요약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한 문장. 그러면 뭐 사회 불평등은 모든 유형의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 두 개의 내용을 하나로만 연결하시면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요약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는 이 당시에 이 문제 정말 많이 학생들이 틀렸었는데 그 틀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시문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 1, 2, 3을 분석하는 거였어요. A를 기반으로 해서. 그럼 사회불평등의 자원이 어쨌든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표 1 분석 자체는 그 누구도 틀리지 않아요. 쉽죠. 예. 학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득도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학벌과 소득이 이 양의 상관관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그러면 학벌도 일종의 이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교육 자원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런 자원이 불공정하게 분배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교육의 기회를 더 받음으로써 소득이 더 높을 수 있고, 누군가는 솔직히 초졸 이하 누가 초졸을 안 나오고 싶겠어요, 그죠? 요즘 뭐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서 중졸, 고졸 다 마찬가지죠. 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사실 대부분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 기회에 대한 불평등이 이제 소득에 대한 불평등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분석. 이거는 뭐 누구나 문장만 잘 쓰시면 문제될 게 없고요. 정말 많이 틀렸던 이유는 표 2, 3번 때문입니다. 특히 표 2, 3에서 여기서 어디가 부자고 어디가 가난한 쪽인지를 학교는 굳이 설명해주고 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미 알려준 셈이거든. 소득에 따라 5개 계층으로 분류했다라고 하면 이걸 보통 우리는 5분위 계수라고 합니다. 10개로 나누면 10분이라고 하고요. 10분위 계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문제를 낸 거야. 근데 정작 학생들은 내용상 보니까 어디가 부자지? 헷갈리는 거죠. 20% 미만이 부자인가? 80% 이상이 부자인가? 20%로 가자니 부자니까 부채 부담이 적은 건가? 이런 의심도 들고. 근데 거꾸로 80% 이상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사실 5분위 계수와 10분위 계수를 알고 있다라면 원래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분위가 가난하고 10분위로 갈수록 이제 부자가 돼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니까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가난한 쪽이고 여기가 부자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정말로 많이들 틀렸어요. 특히 그냥 찍어서 틀렸다기보다도 생각해서 틀린 경우가 더 많았던 이유도 여기서 이제 특히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었던 만큼 고등학교 되는 학생들이면 실제로 이런 돈을 빌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융 개념이 되게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 개념에 대한 상식도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어떻게 부자가 더 많을 수가 있어? 가난한 사람들이 부채에 더 시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여기가 가난한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성인이 되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돈이 많아야 대출도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대부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표 2는 사실은 뭐예요? 부채가 사실은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라고 볼 수 있는 게 실제로 우상향하는 딱 그래프를 보여주죠. 가난할수록 돈은 많이 빌릴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될수록 돈은 많이 빌릴 수 있죠. 여기가 연동되어 있다는 건 사실 뭘 의미냐면 부자일수록 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 기회도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가난할수록 돈을 많이 빌릴 수조차 없다라는 점. 그래서 부채도 곧 능력이고 자산이라는 나름대로 이것도 자원의 어떤 불평등의 개념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표 3은 뭐냐? 표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근데 이제 빚이 있는 사람만 따로 세워서 다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여기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한 건데 그 5천 가구 안에 빚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있는 사람만 갖고 다시 줄을 세우니까 이제 비율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순차적으로 올라갔었는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갑자기 비율이 뭐 이렇게 들쭉날쭉해졌는데 어떻게 들쭉날쭉해졌다?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1분위가 가장 높은 건 아닌데 중산층보다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려가죠. 오히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아까 표 2에서는 그냥 아래서부터 쭉 올라가는 그래프였다면 여기서는 뭔가 V자 커브처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면 이 표삼을 통해서 학교는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라고 하면 바로 지나친 부채인 거예요. 절대적인 부채의 크기 자체는 물론 가장 작았었어요. 하지만 부채가 있는 사람만 데리고 다시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다고 가장 작진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 이건 뭐예요? 자기의 능력 대비 더 많은 무리한 대출을 했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아까 표 2에서는 부채가 자산의 개념이고 투자의 어떤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어떤 말 그대로 시드머니 같은 게 된다라면 표 3 같은 경우에서는 요 그래프의 변화를 보면서 어떻게 중산층보다 부채가 많지? 이거는 결국은 못 갚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채가 오히려 빚으로 진짜 마이너스 자산으로서 압박을 주는 어쨌든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또 다른 어떤 불평등의 요소로서 결국은 저소득층에게 저 1분위 개수의 저소득층에게 이 빚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걸 분석하고 나서 여기 이제 특이사항을 분석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사실은. 제 경험상 이 1번 문제를 정말 제대로 푼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파르테이트 분석. 제시문 2는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의 어쨌든 그 차별, 백인 우월주의 국가였죠 원래요 남아공이. 그래서 백인과 흑인의 어쨌든 딱 이원화된 체계에서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을 어떻게 차별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쫙 나와 있고, 거기서 갈등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은 이제 뭐 넬슨 만델라를 필두로 해서 어떻게 이제 남아공 사회가 변화됐고 그게 또 어떤 갈등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죠. 스토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갈등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 이론의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문제의 취지가 뭐였냐면 B의 갈등 이론을 통해서 분석하시오였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이해 둘 다 잘 해놓고 쓸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자원분배가 불평등하고 거기서 갈등이 첨예화돼서 막 일어나고, 그리고 갈등이 막 이제 커지게 되면 결국은 사회가 이제 어쨌든 기우뚱하다가 확 무너지겠죠. 그러면서 사회 체계가 아예 재조직되는. 근데 재조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가 여기서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원래는 아니고 사회체가 재조직되지만 다시 그 갈등 관계는 또 새로운 자원의 또 다른 불평등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순환의 구조다. 다만 이 순환의 연쇄는 끝이 없다고 했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전형적인 막스주의의 변증법적인 그 유물사관과 비슷한 거거든요. 변증법적 발전이에요. 갈등 이론이니까 막스적인 거 맞거든. 그러면 요거는 진짜 원으로 뺑뺑 도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변증법적이라는 것. 즉 정반 합. 근데 합이 또 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에서 또 반이 나오고 반에서 또 합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공 사례도 보면 알겠지만 정치적인 불평등이 먼저 해소가 되잖아요. 사회체계가 재조직돼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혁명적 사건이죠. 백인 우월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재조직됐다고 해서 모든 게 괜찮아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정권이 생겼고 흑인들에게 어쨌든 이제 법률적으로 차별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지만, 하지만 이미 사회 문화적으로는 차별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갈등 관계는 또 나타나죠. 그래서 그걸 갖고 또 싸워야 되고, 싸우다 보면 또 사회체계를 재조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사회는 진보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진보 사관이 되기 때문에 제자리로 뺑뺑 도는 쳇바퀴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자 이해까지 잘했는데 정작 답안을 쓸 때는 그냥 이해 요약처럼 쓰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 왜냐면 이해 상황이 딱딱 들어맞거든. 남아공의 뭐 백인과 흑인이 이원론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소수의 백인 흑인을 차별하는 어떤 그런 사회 체계, 사회 시스템이 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파르테이트라는 어떤 인종차별법에 의해서 자원분배가 불평등해졌고, 그럼 자원분배 불평등해졌던 방식을 통해서 이제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이 갈등이 이제 첨예화되면서 새로운 사회 체계가 재조직됐다. 그러니까 남아공의 스토리가 딱 맞거든요. 딱 맞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은 그냥 요약을 해버리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내가 갈등 이론을 통해서 풀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제3자가 읽을 때는 근데 갈등 이론이 대체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이 안에 아까 갈등 이론의 그 단계 있죠. 요 단계를 그냥 그대로 단어도 바꾸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자원분배 불평등, 아니면 심지어는 그냥 갈등 이론의 순서에 따라서 갈등 이론의 전개 양상과 동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아공의 어떤 일제 사례를 이게 자원분배 불평등의 단계, 그리고 이제 뭐 넬슨 만델라의 등장과 투쟁 같은 거를 이제 갈등의 일으킴,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제 참정권이 생기는 이런 과정을 사회체계의 재조직.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그대로 넣어 주셔야 돼요. 오히려 이 단계의 단어를 그대로 넣어 줘야 오히려 문제가 없다. 그걸 딱 읽었을 때 갈등 이론으로 남아공 사례를 분석할 수 있구나, 요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쓰고 나면은 정작 쓰고 나면 비의 이론이 안 보이는 문제가 꽤 많았다. 그래서 요럴 때는 요 사례는 누구나 요약하니까 이 비의 이론, 갈등 이론이 얼마큼 잘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문제 3번. 이게 진짜 어려웠는데 구성적으로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게 ABC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했거든요.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말을 ABC 순서대로 요약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치한 방식이죠. ABC를 요약하는 얘기도 아니고, ABC는 사실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읽어왔단 말이야. C는 물론 여기서 처음 등장했지만, 근데 C의 내용을 보면 제시문 C만 이제 추가됐죠. C 같은 경우는 바로 앤서니 기든스의 이제 본문을 쓰면서 요게 기능론, 요게 갈등론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두 번째 단락의 요 갈등론은 결국은 B의 갈등 이론과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C의 하반부, C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요 부분은 B와 같은 거고요. 여기는 기능론, 새로운 거죠.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이라는 대립적인 두 이론을 이제 제일 중요한 어쨌든 오늘 3번에다가 분석하는 이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기능론과 갈등론은 제가 이제 지난 수업 때도 이미 해제를 다 해줬죠. 그래서 이론 강의를 이제 좀 더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상세한 얘기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내용만 봤을 때 역시 또 여기서 의외의 실수가 뭐냐면 단락도 다르고 이론이 완전히 대비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이제 독해는 뭐였냐면 그냥 단락만 다를 뿐이지 사실 같은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예. 같은 이론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러면 완전 광탈이죠. 사실 도저히 뭐 이거는 회복 불가능성이 있고요. 평소에 이제 사회 시간에 공부를 또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거 사회 교과서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능주의는 오히려 이제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고, 갈등론은 좀 이제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얘는 사회를 유지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얘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기능주의는 기본적으로 조화와 합의, 그죠? 어쨌든 안정, 질서 이런 걸 좋아한다면, 갈등 이론은 구조적인 어떤 모순과 갈등, 투쟁, 적극적인 어떤 변화, 급진적 변화, 혁명, 이렇게 좀 과격한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팁을 주는 거 싶은 게 뭐냐면, 혹시 독해하다가 근데 잘은 이해가 안 가는데 잘 이렇게 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라고 해서 좀 불안하시면, 그러면 그냥 거기 단어를 갖다 쓰세요. 여기 조화, 통합, 그죠? 뭐 조화, 합의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보면 조화와 통합과 합의 뭐 이런 단어가 밑단락에서는 전혀 안 나와요. 갈등이라서는 등장도 안 하거든. 갈등에서는 오히려 급진적, 그죠? 뭐 긴장, 투쟁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한 각각의 용어가 다른 만큼 차라리 이해가 잘 안 가면 단어에 무게에 힘을 실어버리는 거야. 아예 조금 문장이 어색할지언정 그래도 문장만 안 베끼면 된다고 했어요. 표절 아니에요. 단어 갖다 쓰는 건 표절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오히려 단어를 활용해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사례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밑에서 이제 ABC 종합해서 F 사례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의 이 난소공,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제 분석할 때, 이제 기능론적으로 분석해 볼 때는 기능론의 용어로서 어떻게든 말을 맞춰보는 거고, 갈등론으로 분석할 때는 갈등론의 역시 용어로서 어떻게든 요 상황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요 ABC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F 상황을 분석하라고 했던 그 말은 뭐냐면, 자, 제 답안에 통해서 구성을 좀 보시면 결국은 F 상황에 뭐 ABC라는 기호가 물론 들어가도 괜찮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이유가, B에는 갈등 이론이 있고 근데 C에는 기능과 갈등이 둘 다 있잖아. 그러니까 괜히 순서를 B로 분석할 때는 뭐 C로 분석할 때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갈등과 갈등은 같이 있으니 같이 연결하고 기능론 따로 해서, 그러면 그냥 기능론적 분석과 갈등론적 분석을, 자, A는 어떻게 활용하면 돼요? 사회 불평등이잖아.
자원의 불평등이잖아. 그러니까 자원의 불평등의 부정의한 어쨌든 상황을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양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고 이 상황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2라고 했네요. F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맞죠? F가 맞네요. 여기 본문에 이게 질문이 틀렸네요. F입니다. 그러면 F의 난장이 가족 상황을 저도 보면 알겠지만 첫 줄은 이제 그 상황만 딱 정리를 해주고 나서 기능론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 단락은 갈등론적으로 이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론에서는 이 난소공의 이 난장이 가족은 사회의 조화와 질서를 위협하는 불필요한 갈등 요소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사회 안정을 추구하는 국가 편을 좀 들어줄 필요가 있죠. 예.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어요. 국가는 기능론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거니까. 만약에 굳이 여기서 기능론적으로 국가를 비판하고 싶으신 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조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 약간 이런 방식으로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를 비판하실 분들은 노력의 부족, 현실적인 대안의 부족,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론적으로만 본다라면 여기서 오히려 그런 조화를 깨트리는 사회적인 합의와 질서가 법이잖아요. 근데 그 법은 지금 현재 누구 편이에요? 지금 이 철거민 된 편이 아니거든. 그런 면에서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현재 이 주인공 가족들을 오히려 비판할 여지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갈등론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당연히 나타날 수순이었던 거야. 이 사회에 숨겨져 있던 모순이 이런 현 상황을 통해서 확 드러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싸워라 이게 되죠. 어차피 도려내야 될 거라면 과감하게 싸워서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대충 임기응변식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갈등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그런 전혀 대립적인 분석을 해내면 지금 이제 F 상황이 완전히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해결 방향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 해결 방향도 센스 있게 기능론 갈등론을 통해서 분석을 한 후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디 하나를 택하는 게 좋겠죠. 예. 그럼 나는 기능론, 아니 나는 갈등론 이렇게 택하는 게 좋은 답안이고요. 저는 이제 오늘 종합론을 썼거든요. 기능론과 갈등론을 종합하는 대안을 쓰긴 썼는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도기 때문에 저도 굳이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기능론과 갈등론을 종합한다라는 건 자칫하면은 이도저도 아닌 대안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써보는 걸 보면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고 그냥 대충 절충하는 답안이 막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쓸 바에는 그냥 기능론을 택하셔서 갈등론을 공격하세요. 이것도 중요해. 꼭 선택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상대방을 비판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선택한 게 왜 옳은지만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아야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내가 할 것만 잘하면 돼. 이건 우리 현실의 삶이고 지금 우리는 뭐예요? 사실상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거 토론하는 거잖아요. 설득을 하는 거고 이렇게 토론과 설득의 영역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능론을 택하면은 자 지금 난소공 사례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기능론적으로 가야 돼. 왜? 갈등론으로 가면 뭐가 문제니까. 이렇게 갈등론을 비판하면서 따라서 기능론의 이러한 질서와 조화의 어떤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그때 살짝 요 재건축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조화와 질서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덧붙이면 돼요. 살만 잘 붙이면 된다. 그러니까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구조 자체에다가 살을 붙이는 건 이제 잔기술인 거고 진짜 기술은 구조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글의 구조를 짤 때 이 후반부는 갈등론을 택해서 만약에 내가 갈등론을 택했어. 그러면 오히려 기능론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거죠. 기능론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갈등론의 장점을 나중에 이제 뒤에서 드러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가시면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 풀 때는 뭐 그 글자 수 뭘 써야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초보인 셈이고요. 근데 뭘 쓰는지는 대충 알겠지만 만약에 이제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를 또 못 찾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되게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을 들이밀지 못하고 그냥 F 상황만 막 분석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거는 불평등하고 이거는 공정하지 않으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자체 분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도구를 준다 항상 논술은. 그래서 우리가 그 주어진 도구를 얼만큼 잘 활용하면서 그 주어진 상황을 누가 잘 분석하는가, 누가 또 자기 견해로 잘 설득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이 시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오늘 건대 문제는 난이도도 높으면서도 변별력 많고 그러면서도 또 이론 적용하기에도 상당히 잘 만든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예제 16번 해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